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쾌한 사이다를 맛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여기 있어. 민간인 중 한 명이 검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달에도 이 정도 물량 가능해? 박 상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요가 많아서 걱정이 없어. 바로 그때 서진의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팀 돌입!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부두를 환하게 비추며 해군 수사대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해군 수사대다. 모두 손을 들어. 순간 부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고 박 상사 일당은 저항하기 시작했죠. 이런 젠장. 박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병헌 준이가 박 상사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밀고 한 거야? 박 상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서진. 이 배신자 같은 년. 배신자라고요? 국가 재산을 훔치는 게 누구인데요? 여군 주제에 감히. 박 상사가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부두에 늦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갑판 위의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호위함 갑판 위에서 중사 한서진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초심을 잃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죠. 서진아, 오늘도 야간 근무야? 너 참 부지런하다. 지나가던 동료 하사가 우스갯소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어색한 웃음으로만 답했습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니면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 내 보이지 않는 권위주의와 여군을 은근히 배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진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의 설렘과 자부심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선임들의 미묘한 시선, 중요한 업무에서의 배제, 그리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는 크고 작은 차별들이 서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견디면 끝난다. 서진이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갑판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어선들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 같았죠. 하지만 서진의 군대 생활은 겉으로 보기와 달리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서진은 선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군들이 참견이 심해서 일하기가 힘들어. 특히 한서진 저에는 눈빛이 영 거슬려. 뭔가 감시하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여자들은 세세한 걸 다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가 봐.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조차 선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단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을 나온 서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갑판 끝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도 이제 곧 진급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서진의 아버지 한정호는
20년 전 해군에서 복무했던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명예 전역을 한 뒤로는 군 이야기를 꺼내는 걸 극도로 꺼려했죠. 어머니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과거 일은 묻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어릴 적 서진은 아버지의 군복 차림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사진을 찍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서진에게 영웅 같았죠. 하지만 불명예 전역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가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기도 했죠.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 서진은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신이 대신 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성실히 복무해온 서진이었습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신념만은 굽히지 않았죠. 하지만 갈수록 느끼는 벽은 높아만 갔습니다.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서진은 부두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사건 없이 평화롭게 지나간 하루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선임 박원식 상사와 다른 부사관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애 때문에 일처리가 복잡해지고 있어. 너무 꼼꼼하게 챙기니까 오히려 거슬린다고. 여군들은 원래 그래.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서진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선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부두는 고요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서진은 혼자 남겨진 갑판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왜 군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부두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밧줄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군부대의 일상이었지만 서진은 왠지 모를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서진은 작은 소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부대 안에서는 더 큰 어둠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균열이 곧 서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기의 전조였죠. 새벽 4시 서진은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경보가 해제되었고 다시 고요함이 부대를 감쌌죠. 잠이 깬 서진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어 일찍 일과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진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부두 끝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야? 지난달보다 2배는 더 나갈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요즘 감시가 심해졌다고 하던데. 서진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선임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장비 점검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박원식 상사를 비롯해 이병헌 준이 그리고 몇 명의 부사관들이 낡은 군수품 상자들을 배에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들은 평소 보던 정식 보급품과는 달라 보였죠. 표시도 없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건 보급품이 아닌데?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원식 상사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당황스러운 표정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곧 평상시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선 박 상사는 다른 부사관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중사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이병헌 준이가 서진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잠이 깨서 일찍 나왔습니다. 준이님들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그냥 정기 점검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 준이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 중사가 선임들을 감시한다더라. 요즘 여군들이 참 오지랖이 넓어졌어. 조심해야겠다. 별일 아닌 걸로 문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서진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지 일찍 부두에 나왔을 뿐인데 어느새 감시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박원식 상사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 중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 상사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둘만 있는 창고에서 그는 서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너 요즘 부대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에 당당히 대답했죠. 상사님, 저는 그냥 일찍 일과를 시작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박 상사는 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중사, 너 귀찮은 짓 하지 마. 해군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 모르는 게 약이야. 그 말을 남기고 박 상사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상사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해군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불명예 전역을 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혹시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서진은 또다시 새벽에 부두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어선이 부두에 접근해 있었고 선임들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어선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박 상사와 악수를 나누며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상자들을 어선으로 옮기고 있었죠. 서진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군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민간인과의 은밀한 거래, 새벽 시간대의 수상한 작업, 그리고 선임들의 경계하는 모습까지. 이게 무슨 일일까? 서진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상사가 고개를 돌려 서진이 숨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서진은 발각될 뻔했지만 재빨리 몸을 숨겼죠.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요. 이 시간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이병헌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서진 그 애가 자꾸 돌아다니던데. 조심해야겠어.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선임들은 작업을 마치고 어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한참 후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서진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잦아졌고 선임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하지만 서진은 자신이 본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정의감이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박 상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아버지가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그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게 될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서진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일들이 과연 정당한 군 업무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한 서진은 선임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민간 어선과의 접촉, 정체불명의 상자들, 그리고 은밀한 거래 현장까지 모든 것을 세세히 메모했죠. 2월 15일 새벽 4시 30분 박원식 상사와 이병헌 준이가 민간 어선 부산호와 접촉. 군수품으로 보이지 않는 상자 12개를 이동. 서진의 수첩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죠. 일주일 후 서진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에 부두로 향한 그녀는 창고 뒤편에 숨어서 선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척의 민간 어선들이 차례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었죠. 이번 건은 규모가 크네. 조심해야 해. 박원식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처리했으니까요. 이병헌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플래시가 터져버렸죠. 설정을 잘못 만진 것이었습니다. 뭐야, 저기. 박 상사가 서진이 숨어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도망쳐야 해. 서진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두는 막다른 길이었고 선임들은 이미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죠. 한서진 중사. 거기서 박 상사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숨이 차오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그냥.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병헌 준이가 다가오며 추궁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서진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박 상사가 서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이 애송이가 감히 우리를 엿보다니?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선임들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상사님들,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오해? 그럼 내 휴대폰 좀 보자. 박 상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물품이라. 개인 물품이라고?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겠나? 이병헌 준이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바다가 있었고 앞에는 선임들이 막고 서 있었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중사, 똑똑하게 생각해.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다. 박 상사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서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 상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본 게 뭐라고? 새벽에 일하는 성실한 부사관들 말인가? 그게 아니라 민간인들과. 민간인? 뭔 민간인? 이병헌 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선임들은 서진의 증언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중사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이상한 걸 보게 되고, 다른 부사관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본 것들을 부정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선들이 와서 상자들을 가져갔어요. 어선? 이 애가 정말 미쳤나 봐. 박 상사가 다른 부사관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해경 함정이 지나가고 있었죠. 선임들은 순간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박 상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한 중사, 오늘 일은 내가 잘못 본 거야. 알겠지? 이병헌 준이가 서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벽에 돌아다니지 마.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박 상사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선임들이 사라진 후 서진은 혼자 부두에 남겨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이대로 가다간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확신도 생겼습니다. 선임들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했거든요. 숨길 것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진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죠. 한 중사는 당분간 내무반 정리나 해. 박 상사의 지시였습니다. 동료들도 서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은 것 같았죠. 서진아, 요즘 왜 그래? 선임들한테 찍혔다더라. 같은 기수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일찍 일어나서 산책했을 뿐인데. 조심해. 여기서 선임들과 틀어지면 남은 복무 기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 서진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경험했을 그 일들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추가로 기록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서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말이죠. 선임들과의 충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진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선임들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직속 상관인 김태현 소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과 목격담을 정리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죠. 소령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령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부대 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민간 어선들과 접촉하며 정체불명의 물품들을 주고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김소령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죠. 한 중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서진은 준비해온 수첩을 꺼내며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날짜, 시간, 관련 인물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죠. 김소령은 침묵 속에서 서진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죠. 한 중사, 이게 확실한 건가? 네, 소령님.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김소령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조사해보겠네. 그런데 한 중사. 네, 소령님. 이런 일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면 부대 분위기만 나빠질 뿐이야. 서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소령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임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죠. 한서진, 너 요즘 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박원식 상사가 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관에게 이상한 보고 올렸다면서? 너 정말 철없이 구는구나.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소령이 자신의 보고 내용을 선임들에게 알려준 것 같았거든요. 상사님, 저는 그냥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냥이라고. 박 상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병헌 준이도 다가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애가 정말 철이 없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나 봐. 뭔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상명하복이야. 선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잘못된 일이라면. 잘못된 일? 박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 건 뭔가요? 새벽에 민간인들과 만나서 상자들을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군 업무인가요? 순간 박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서진, 너 정말 모르겠나?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무슨 뜻이에요? 군대라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 특히 해군은 더더욱 그렇고. 이병헌 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부대를 위한 거야.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은데 어떻게든 부대를 돌려야 하거든. 그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불법? 박 상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법대로만 되는 줄 아나? 너무 순진하구나.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임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역겨웠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이병헌 준이가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도 그런 생각이었을까?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나와요? 너 아버지 한정호 중령 맞지? 20년 전에 불명예 전역한?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전역했는지 궁금하지 않나? 박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도 너처럼 고지식했어. 정인이 뭐니 하면서 설치다가 결국 쫓겨난 거지.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이병헌 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선배들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물먹은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딱 그 길이고.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뛰쳐나가려는 그녀를 박 상사가 막아섰죠. 한서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 아버지 꼴 나기 싫으면 말이야. 서진은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과거 일은 묻지 말라고 했잖니.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번 주말에 와라.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렴.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진은 곧 알게 될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같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주말 서진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대구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아버지와의 대화가 두려우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정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딸의 귓가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이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떻게 화제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부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 선임들이 민간인들과 수상한 거래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문제 삼으니까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니? 하지만 잘못된 일인데. 서진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처럼 정의롭구나. 하지만 그게 너를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 서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군을 떠나셨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건 옛날 일이야. 선임들이 그러는데 아버지도 저처럼 뭔가를 고발하려다가 쫓겨났다고 하던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본 후 무겁게 말했죠. 20년 전, 나도 너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군납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어. 일부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서 민간에 팔고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국가 재산이고 결국 국민들 세금인데 참을 수가 없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시의 고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셨어요? 하려고 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단다. 누명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리를 고발하려던 내가 오히려 비리의 주범으로 몰렸어.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려다가 오히려 희생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불명예 전역을. 그래. 계급도 박탈당하고 연금도 날아갔어. 가족들까지 고생시켰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내 아버지는 군대 이야기만 나와도 힘들어 하셨단다. 서진은 왜 부모님이 자신의 군 입대를 반대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들 승진하고 잘 살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와 서진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서진아, 나는 내가 나 같은 꼴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못한 걸 제가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위험해.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서진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제가 해내고 싶어요. 설령 위험하더라도요. 아버지는 딸의 굳은 의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예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선임들의 압박도 극에 달했죠. 며칠 후 화요일 밤 서진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한 중사, 긴급 해상 점검이 있어. 지금 부두로 나와. 이병헌 준이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해상 점검은 보통 낮에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인을 호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지금요? 밤에? 명령이야. 빨리 나와. 서진은 불안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부두로 향했죠. 부두에는 박원식 상사와 이병헌 준이 그리고 몇 명의 부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죠. 왔구나. 배에 올라타. 서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배에 올라선 순간 등 뒤에서 거친 밧줄이 목을 감쌌습니다. 으악!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입 다물 시간이다. 박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좀 바닷물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지. 이병헌 준이가 밧줄을 더 꽉 조였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서진은 밧줄에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치며 의식이 아득해졌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진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밤중에 군인이 왜 바다에 떠 있어? 어부가 놀라며 서진을 끌어올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서진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부대에서는 서진이 근무 이탈을 했다며 오히려 그녀를 문책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죠. 부산의 한 요양병원 서진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에 감긴 붕대가 그날 밤의 공포를 상기시켰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차가운 바닷물과 숨막히는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서진아, 깨어있니?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서진의 눈에 김도현 대위가 보였죠. 해군사관학교 동기로 지금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오랜 벗이었습니다. 도현이 오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부대에서는 내가 근무 이탈했다고 하던데. 도연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도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임들의 수상한 행동들, 민간인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진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도연은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아,
너만 당하면 끝날 줄 알았어? 무슨 뜻이에요? 이 비리. 함대 전체가 얽혀 있어.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도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있었어. 하지만 워낙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 그럼 제가 목격한 것들이. 맞아. 너는 그들의 핵심 현장을 본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널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그들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나이 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소개했죠. 이분은 정승호 중령님이야. 해군본부 수사과에서 오셨어. 정중령은 서진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은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사, 당신이 수집한 정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현장을 직접 급습해서 거래 현장을 포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진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중령님, 저는 무서우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재산이 유출되고 있고 해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정중령의 말에 서진은 아버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병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편할 텐데 왜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도연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얘기를 좀 알아봤어. 아버지요? 20년 전 한정호 중령이 고발하려던 사건. 그때 주범이 지금의 박원식이야.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박원식이 당시에는 하사였는데 그 비리 조직의 말단이었어. 내 아버지가 고발하려던 바로 그 조직 말이야. 그럼 아버지가 실패한 그 일을. 맞아.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말단이었던 박원식이 상사가 되어서 더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운명이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죠. 오빠, 저 할게요. 뭘? 수사에 협력할게요. 아버지가 못한 일을 제가 끝내겠어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위험할 수 있어. 이미 죽을 뻔했는데 더 위험할 게 뭐 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어요. 며칠 후 서진은 아버지의 옛 전우인 최병수 원사를 만났습니다. 도연이 주선한 만남이었죠. 내가 정호 딸이구나. 최 원사는 서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원사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뭘 알고 싶어? 2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 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어. 부하들을 아끼고 정의로웠지. 그럼 왜? 당시 함대 전체가 썩어 있었어. 간부들부터 부사관들까지 모두 한통속이었지. 내 아버지만 혼자 맞서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실패하신 건가요?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 내 아버지 덕분에 일부 비리는 드러났거든. 하지만 큰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갔지. 최 원사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놈들 때문에 쫓겨났지. 군을 지키려던 사람이 군에게 버림받은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원사님, 제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만으로도 내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조심해라.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병원에서 퇴원한 서진은 도현과 정중령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박원식 일당의 다음 거래 일정을 파악하고 현장을 급습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중령이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그들은 더 깊이 숨어들 거고 증거도 모두 인멸할 거야. 서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번엔 끝까지 간다. 설령 군을 잃어도 내 양심은 잃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그것을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서진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미완성된 정의를 이제 딸이 완성할 차례였죠. 일주일 후 서진은 비밀 작전을 위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겉으로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승호 중령과 함께 세운 함정 수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한 중사, 몸은 괜찮나? 김태현 소령이 서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서진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박원식 상사는 서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살아서 돌아왔구나. 박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상사님.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하길 바란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니까. 박 상사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며칠간 서진은 평상시처럼 근무하며 선임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도현과 정중령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 거래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 규모가 클 거야. 우연히 엿들은 이병헌 준이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클걸.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새벽 3시, 서진은 미리 약속된 대로 부두 근처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군 수사대원들도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작전 개시 10분 전, 무전기에서 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손에 땀을 쥐며 박 상사 일당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죠. 새벽 4시, 박원식 상사와 이병헌 준이를 비롯한 여러 명의 부사관들이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민간 어선 3척이 조용히 접근해 왔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서 내린 민간인들과의 거래 규모도 상당했죠. 돈은 여기 있어. 민간인 중 한 명이 검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달에도 이 정도 물량 가능해? 박 상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요가 많아서 걱정이 없어. 바로 그때 서진의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팀 돌입.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부두를 환하게 비추며 해군 수사대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해군 수사대다. 모두 손을 들어. 순간 부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고 박 상사 일당은 저항하기 시작했죠. 이런 젠장. 박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병헌 준이가 박 상사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밀고 한 거야? 바로 그때 서진이 창고에서 나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저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서진, 이 배신자 같은 년. 배신자라고요?
국가 재산을 훔치는 게 누구인데요? 여군 주제에 감히 박 상사가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원들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죠. 이병헌 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서진, 너도 내 아버지 꼴 나야 정신 차리지. 박 상사가 체포되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처럼 싸우다 쓰러지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수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대량의 군수품과 거래, 자금,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죠. 정승호 중령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한 중사. 내 덕분에 몇 년간의 수사가 마무리됐어. 중령님, 정말 끝난 건가요? 이번에 잡힌 증거들로 전체 조직을 다 밝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진의 기쁨도 잠시 격투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박 상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진을 공격했을 때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죠. 병원으로 이송된 서진을 도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해냈구나, 서진아. 오빠, 정말 끝난 거죠? 그래. 해군 내부 비리가 완전히 드러났어.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고, 서진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아버지를 괴롭혔던 과거가 드디어 정리된 것이죠. 며칠 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박원식 일당은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판매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20년 전 서진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것도 이들의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정중령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억울함을 풀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밝혀졌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군 부패 척결에 앞장선 여군 중사라는 제목으로 서진의 용기가 알려졌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한 중사, 해군 본부에서 특진 제의가 왔어. 도연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진이요? 그래. 내 공로를 인정해서 소위로 진급시켜주겠다는 거야.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왜? 군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거칠어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서진은 명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었으니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이제 서진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서진은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카페 이름은 정의의 항구였습니다. 조금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서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죠. 자신이 지켜낸 정의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카페 벽면에는 해군 시절의 사진들과 함께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그 사진들을 보며 서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사장님, 정말 해군에서 나쁜 사람들 잡으셨던 거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맛있는 커피 만드는 게 제 일이죠. 서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대위였죠.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해서
해군 본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바쁘네.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왔구나. 아메리카노? 그래.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무슨 소식? 도연이 신문 한 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면에 큰 글씨로 해군 부패 척결 공로자,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죠. 축하해, 서진아. 내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어. 서진은 놀라서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내 공로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해군의 명예를 지켰다는 이유로 말이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내 아버지 명예 회복 결정서야. 20년 전 불명예 전역이 취소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이제 명예롭게 복권됐어. 연금도 소급해서 지급될 거고.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대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응, 거실에 계신다. 무슨 좋은 일 있니? 표정이 너무 밝아. 서진은 가방에서 공문을 꺼내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뉴스를 보고 계셨죠. 아버지, 왔구나. 갑자기 웬일이야? 서진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공문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 명예 회복 결정서예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문을 읽어보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이게 정말인가? 네, 아버지. 20년 전 일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공문을 바라보다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가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마무리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다가와 가족 포옹을 했습니다. 20년간 가족을 괴롭혔던 상처가 드디어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너 나보다 강하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카페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한 달 후 서진의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승호 중령이었죠. 중령님 안녕하세요. 한 중사. 아니, 이제 서진 씨라고 불러야겠네.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중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덕분에 해군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내부 고발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정말요? 그래요. 서진 씨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어요.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서진은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뉴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해군 부패 척결에 앞장선 한서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조직의 비리를 밝혀낸 한 씨는 현재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내 전쟁은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나쁜 사람들도 처벌받았다. 이제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 누군가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해주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에 달빛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로 얻은 값진 평화였죠. 싶었던 것이죠. 오늘은 해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한 여군 중사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서진 중사는 부대 내 비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선임들의 위협과 협박,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20년 전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풀어내며 해군 내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